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4주차 9월 24일 마지막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에서는 피아제 인지발달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철학적인 배경으로서 칸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칸트가 거기서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이끌어서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교시에서는 피아제의 도덕교육론, 그 중에서도 인지발달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요한 가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덕 발달 이론에 있어서 두 가지 타율적 도덕성의 시기와 자율적 도덕성의 시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타율적 도덕성부터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율적 도덕성의 시기, 이제 피아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개 아동의 4세에서부터 8세까지의 시기에 나타나는 도덕성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율적 도덕성의 시기를 또 다른 말로 강제의 도덕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제의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기에 학생들, 아동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에 대한 이해가 대체적으로 성인들에 의해 부과된 규칙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있는 아동 학습자들이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 그런 것은 두 가지 차원을 나눠 보자면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 그리고 행위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두 개로 나누어 볼 때 주로 어떤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에 얼마나 잘 따랐느냐, 행위는 동기나 의도가 아닌 객관적인 결과나 규칙에 대한 정확한 수능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도가 어떠했든지 동기가 어떠했든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것에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정의에 대한 관념, 그것을 우리는 내재적 정의라고 표현하는데요. 내재적 정의라고 하는 건 그 사물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자동적 처벌에 대한 신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물,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연 내부에 자동적 처벌의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재적 정의관에 따르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발각되지 않아서 벌을 피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벌과 규칙 위반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 내지 교육학에서도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쉽게 보면 잘못된 행위해서 자연적으로 벌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추운 겨울에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창문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창문 깨진 상태에서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와 같은 고통에 벌벌 떨게 되겠죠.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건 규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벌이 일반적으로 이어진다, 동일시한다는 내용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완전히 직결되는 사례잖아요. 창문을 돌로 깨트렸으니까 그것에 따른 추위라고 하는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되는 사례 말고도 느슨하게 연결해서도 아동 학습자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 혹은 물건을 숨긴다거나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다음에
부모님과 같은 외부의 다른 권위자들한테 들키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규칙 위반이라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그것과는 사실 전혀 무관하게 개한테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벌을 받았구나.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도덕이라고 하는 관념이 외부에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율적 도덕성 시기 아동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다른 용어로 이야기해 보자면 도덕적인 실제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랄 리얼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일정 부분 제가 2교시에서 말씀드렸던 플라톤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이데아 세계에 참된 실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피아제 버전의 도덕적 실제론과는 조금 다르긴 하죠. 잘한 행동과 잘못된 행동, 그것에서 이어지는 상, 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관념 자체가 자연 안에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플라톤적인 실제론, 자연 속의 실제로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피아제 방식의 실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피아제 방식의 도덕적 실제론,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아동들은 그들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의무들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아동과 독립해서 별도로 자연 속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경향성입니다. 실제로 타율적 도덕성 시기에 있는 아동 학습자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도덕적 특징, 실제로는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선이나 도덕은 성인이 부과한 규칙에 대한 복정으로 정의됩니다. 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 학습자가 스스로 수립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권위자로 묘사될 수 있는 성인이 부과한 것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율적 도덕성 시기의 도덕적 실제론, 이게 타율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덕적 실제로는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어떤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법이 수립되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켜져야만 한다고 정해져 있는 법의 항목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성인들이 통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 이런 것들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집에 있는 물건 깨트리면 부모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잖아요. 근데 물건 깨트리게 되는 것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장난을 치다가 그릇을 깰 수도 있고, 부모님께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계신 모습이 봤을 때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기 위한 의도에서 그릇 들고 가다가 깨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율적 도덕성 시기, 도덕적 실제론, 여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 학습자들은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릇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행동 평가에 있어서 행동의 의도보다는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가르침, 주입을 받아온 옳고 그름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행동을 평가한다는 그런 특징이 됩니다. 이런 도덕적 실제론, 타율적 도덕성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 이전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해서 타율적 도덕성 시기로 와서 도덕에 대한 전혀 이해 자체가 없다가 도덕이라는 걸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은 생겨났지만 도덕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 가치,
우리가 보다 성숙한 도덕성으로 발달해 나가는 데는 일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율적 도덕성 시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제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자율적 도덕성의 시기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겁니다. 이제 인지 발달과 더불어 가지고 그 학생들은 자기 중심성이 감소하는 것과 연관해서 타인들의 관점에 대한 의식 또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할 채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본다. 1교시에 제가 역지사지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능력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되죠. 역할 채택 능력이 보다 강화되고 자기 중심주의가 감소됨에 따라 아동들의 도덕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자율적 도덕성의 시기로 이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자율적 도덕성의 시기, 대개 8세부터 10세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죠. 타율적 도덕성을 강제의 도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자율적 도덕성은 일반적으로 협동의 도덕성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또래 집단을 매우 중시하죠. 타율적 도덕성 시기에 외부의 권위 있는 상위의 존재, 부모라든지 교사, 그리고 이웃의 어른 이런 데서 무조건적으로 도덕에 대해 주입받기만 했다면 또 다른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기와 비슷한 존재들, 또래 집단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서 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또래 집단 사이에서 상호 존중에 근거한 도덕적 규칙들이라고 하는 도덕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타클로스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렸었는데 자율적 도덕성, 협동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정도 개봉했던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 가운데 국내에서 이제 관객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영화이죠. 세계적으로도 많이 히트를 치기도 했고요.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프레디 머큐리라는 퀸, 이 전설적인 록 그룹의 보컬했던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는 중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동성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도 좀 일부 다루고 있잖아요. 저희 중등교육과정 도덕에서 보면 성윤리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를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긴 했어요. 하지만 학교 급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초등 단계에서 이 성적 소수자 이런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음악 활동 창작하는 측면에만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들한테 에피소드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초등 단계에서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줄거리를 아실 테고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아는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우실 듯한데요. 그 퀸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멤버들, 그 중에서도 사실 보컬이 가장 주의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프레디 머큐리에게 솔로로 독립해서 활동할 것을 많이 제안을 하죠. 그래서 많은 돈 준다는 유혹 이기지 못했던 그 프레디 머큐리가 실제 솔로로 데뷔를 하고요. 여러 가지 노래들 발표하긴 하지만 지독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다시 자기 밴드 멤버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자기가 독단적이었던 측면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지금 아티스트로서 훌륭한 음악을 만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우리가 유명한 음악들 많이 만들었을 땐 서로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잘못된 측면에 대해서는 치열한 비판도 하면서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 동료들 사이의 협동을 했기 때문에 동등한 아티스트로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었는데 나 혼자 고립되어서는 더 이상 그런 음악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나 이제 굉장히 중병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 작업을 더 이어나가고 싶다. 이렇게 멤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멤버들도 흔쾌히 들어주고 이제 그 생방송으로 하는 그 해외 원조 관련한 콘서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거기서 협동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물론 당연히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래 집단 사이에서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음악도 행동적인 양식에서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도덕도 행동 차원의 바른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교과를 넘나들면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협동의 도덕성은 영화 사례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율적 도덕성 시기를 내재적 정의로 설명할 수 있다면 자율적 도덕성 시기는 우리가 보통 평등주의적 정의로 많이 설명을 하죠. 타율적 도덕성 시기에서 성인의 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규칙 내지 규범을 무조건적으로 준수하는 것만 이야기했다면 이제 아동들은 자율적 도덕성 시기에서 스스로 자신의 정의감을 발달해 나가고요. 하지만 아직 타율적 도덕성 시기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인의 권위에 대한 존중 사이 그런 대결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또래 집단 사이의 협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래 집단 사이의 협동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평등한 존재로 가정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평등주의적 정의, 이것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인 권위에 대한 복종을 대체하는 것이고 아동들 사이의 연대감이 상응하는 것에 따라서 발달해 나간다. 협동의 도덕성에 잘 대입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 시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피아제의 도덕 교육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동 학습자들의 도덕 발달 단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 내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초등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타율적 도덕성 시기에 필요한 교수 학습 기법이라든지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야구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야구에서 이제 가장 훌륭한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게 미국 메이저리그인데요. 진기명기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수비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개인 기량, 자율적인 퍼포먼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반복 학습 습관화들이 있었죠. 엄격한 코치나 트레이너들이 정해진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입시키는 것처럼 가르쳐 왔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습득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테이크업해서 이제 자신만의 뛰어난 자율적인 기량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타율적 도덕성 단계, 이것을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동의 도덕 발달에 있어 교사는 권위에 의존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타율적 도덕성의 시기, 자율적 도덕성의 시기, 이제 고르게 분포해 있는 학년들이 있으니까요.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감에 따라 가르치는 기법 같은 것들도 이미 훌륭하게 다 다르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이행해 나감에 따라 아동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교사들이 간주해야 한다는 점 피아제가 잘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자율적 도덕성 시기 이 부분에 대입해서 많이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규칙을 가르치고자 할 때 단순히 주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아동의 사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피아제에서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콜버그 3수준 6단계 이론을 보면 4단계와 5단계가 모두 규칙에 대한 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단계에서 규칙은 이미 고정되고 절대적으로 정해져서
무조건 지켜져야만 되는 주입의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여겨진다면 5단계에서 규칙이라는 건 사회계약의 산물, 정의로 다가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단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동들이 규칙 단순히 주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경험, 학급 자치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도덕 발달 촉진을 위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아동 상호 간의 협동과 책임을 조장하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래 집단의 여러 가지 자치 활동, 이것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피아제의 도덕교육론에서 도덕교육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자아의 탈중심성을 증진시키는 것이고요.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이고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된 규율을 형성하는 것이다. 스스로 규율을 형성하고 스스로 지켜나간다. 자율적 도덕성으로의 이행을 돕는 것이다. 교사가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을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사는 나이가 많은 협조자이다. 아동 스스로 가르쳐지는 내용의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제가 2교시에서 이데아론 이야기하면서 플라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죠.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이 대목에서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인류 최초의 도덕 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소크라테스만의 독특한 도덕 교육, 교수 학습법이 있었습니다. 그 학습법 뭐라고 부르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이미 학습자, 이제 같이 대화를 했던 여러 소피스트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피스트가 잘못 알고 있던 지점에 대해 반대되는 질문을 계속 던져나가면서 이제 학습자 역할을 하고 있는 소피스트들이 스스로 진리 그쪽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협조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보통 반어법이라고 하죠.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소피스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거를 거꾸로 질문해주고요. 그래서 대화법 2단계는 삼파술이라고 하잖아요. 삼파는 그 임산부들 뱃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동을 쑥 꺼내진 않죠. 임산부들이 스스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피스트, 학습자로 상징되는 인물이죠. 소피스트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대화법과 같이 교사는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피아제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그렇다면 아동은 스스로 도덕 규범의 의미를 획득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다. 구성주의 인간관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이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아동의 도덕 발달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타율적 도덕성을 거쳐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달한다는 것. 이제 언급했던 부분이 피아제의 공적이 되겠죠. 그리고 구성주의에서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성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인 발달의 과정이다. 저희 이제 서양 도덕 철학의 역사를 보면 특히 이제 미국 쪽이죠. 근데 현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사회 속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문제 해결하기를 주장했었던 실용주의, 우리 도덕교육론에서 듀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듀이의 실용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구성주의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환경과의 상호작용, 사회 환경 속에서의 문제 해결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콜버그, 특히 도덕성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피아제는 다소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죠. 다음 5주차는 추석 연휴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과제물 대체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도덕 심리학과 도덕 교육이라는 우리 강의명과 관련한 자유 주제입니다. 제출 기한 5주차가 추석인데 이제 그때 좀 편안한 명절 보내셔야죠. 5주차에 바로 제출하시진 않고요. 학사 일정 기준으로 10주차까지 제출하실 수 있게 제가 이 클래스 과제란에 프로그램 세팅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주차까지 제출하시면 5주차 출석하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하고 별도 보강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게 차후에 세미나 형태 강의할 때 자료로 활용될 거라서 그 주제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5주차 때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 클래스에 쪽지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하실지 제목 정도만 선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혹시라도 중복되는 주제가 있으면 제가 바꿀 수 있게 다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형식과 분량, 학술 논문의 형태를 갖추어 A4 10매 내외로 작성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추고 인용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 문헌을 달아주시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학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미 본인 연구가 많이 되어 계신 수강생 선생님께서는 본론 부분을 더 쪼개셔가지고 여러 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뭐 이미 논문 계획 발표 이런 걸 하셨다면 그것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주차 이후에 대면 강의할 때 이 내용 가지고 발표하시고 그 다음 토론을 병행하는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5주차 때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한 시기잖아요. 건강하고 즐겁게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 때 이제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수강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